17세기 청나라는 통일 왕조를 완성하지만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뒤처지게 된다. 반면 산업혁명을 이뤄낸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하지만 영국은 청나라와의 차무역 과정에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결국 영국은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 인도의 아편을 청나라에 몰래 판매하기 시작한다. 결국 아편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겨나자 도강제는 엄금론자인 임칙서를 파견하게 된다. 보호무역과 중화사상에 물든 청나라와 자유무역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꿈꾼 영국. 양국의 무역 갈등은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까? 이 국제사회에서 전쟁까지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은 영국 안에서도요. 반대 여론이 꽤 있었어요. 임직서가 사실은 영국의 공개적인 편지를 보내거든요. 빅토리아 여왕한테.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당신은 기독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신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독극물로 갚냐.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 있냐.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을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때 영국이 아편 무역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거에 상당히 정말 수치심도 느끼고 합니다. 당시 영국 국회에서 1840년 4월에 결국 이제 전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치열한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휘그 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저러는 게 뭐 도덕적인 문제로 저러는 거 아니야? 쟤네도 결국 무역 적자 메꾸려고 하는 거다라고 파머스탄이라는 외교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반대편 야당인 토리에서는 나중에 총리가 되는 글래드스턴이 일어나서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불의한 그리고 비도덕적인 전쟁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영국의 양심 어딨냐고 그 사람들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결국 이제 투표를 했을 때는 271대 262, 9표 차로 생각보다 좀 적죠. 5명만 마음을 바꿨으면 뒤집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국익의 목소리가 이겨서 9표 차로 전쟁이 승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차 전투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네. 드디어 1840년 6월 21일 영국 원정군이 마카오 해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28일부터 해상을 완전히 봉쇄를 하죠. 그 임칙사가 가봤던 후문 요새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워낙 임칙사가 포를 너무 많이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히 이 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는 포대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광동 바다는 일단 봉쇄해 놓고 이제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 보면 두 번째 이제 샤먼이라고 있거든요. 샤먼을 또 가서 봉쇄를 해요. 근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영국의 목적은 사실은 청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적당히 전투를 하고 협상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아편 탈게 해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해상 무역을 못하게 두 군데를 봉쇄하고 다시 우리가 저쪽 상하이 있는 쪽 위쪽 그쪽까지 또 올라가서 그쪽으로 그 딩하이 도처에서 닝보를 봉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 딩하이 현성을 하나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소문을 내요. 임칙사가 영국을 모욕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임칙사가 없어져야지 광저우도 또 함락할 수 있잖아요.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영국 해군이 워낙 정밀도가 높은데 당시 중국 해군은 홍위포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남한산성 쏘러 왔던. 그렇죠. 강화도에도 있고. 모템포. 그거는 이제 앞에 이제 그 탄을 앞에다 집어넣고 그렇죠. 이제 화약을 해서 나가는 건데 사각편각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포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국 포는 이제 광저우성 같은데 그런 데서 딱 이렇게 지휘관 중국군이 딱 이렇게 보고 저기 배가 있는데 갑자기 포가 슝 하고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저쪽 이제 예비 지휘소로 가잖아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골이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놀랬다. 그 정도로 영국 해군이 정확했다. 이런 거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 도광제가 황제가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임칙사가 강하게 했나? 자기가 시켜놓고는 강하게 했나? 안 되겠는데 임칙사를 일단 제외시켜놓고 양강 이제 그 금연을 반대했던 걸 또 반대했던 임금 정책을 폈던 그 양강충도 이리포를 흠차서 다시 파견을 해요. 근데 영국 원정군이 이제 그쪽 그 상하이 그쪽에서도 별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티엔진까지 다구 포대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진출을 해요. 그리고 거기는 왜 중요하냐면
중국 베이징에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방에서 식량이나 물자가 와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도시 사람들은 그 입구예요. 근데 그 입구를 막고 모든 공물선을 다 정지시켜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에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기선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서 네가 협약을 한번 해봐라 해줘. 근데 대신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티엔진 앞바다는 안 되고 다시 광저우로 가서 해라. 그래서 기선이 가서 그 영국 측한테 야 협상을 할 테니까 여기 안 돼. 광저우로 가자. 일단 베이징에서 멀어져야 돼. 중요한 건 황제한테서 멀어져야 되니까 가서 한 뭐 1, 2개월 거쳐서 광저우에서 이제 협약을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엄한 임칙서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으로 우리 신장 이구를 할 때 그 네네네. 신장으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와 여기서 따지면 청대륙의 반대편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참 뭐 임칙서가 그렇게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협하였던 기선이라는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기선이 그래서 이제 광저우까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호몬 포구에서 영국 함대의 위용을 보게 되는데 진짜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큰 소리 칠 때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황제한테 허락은 아직 안 받았지만 일종의 가협약을 맺게 됩니다. 네. 가협약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영국의 은 600만 양을 배상금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홍콩 섬을 할양한다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혼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상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황제한테 이래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도광제가 아직 베이징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 함대나 그런 거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위협성을 못 느끼고 한마디 정신 못 차리고 너무 화를 내면서 이번에 또 기선을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징을 압송을 해버리죠. 이제 영국군은 이제 무력 시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영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1841년 그 다음해죠. 이제 다음에 2월 26일 날 그러니까 후먼을 이제 광저우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임칙서가 있을 때는 공격을 못했죠. 네. 그런데 후먼을 아주 쉽게 함락을 해요. 아. 왜냐하면 그 협약을 하는 동안 영국 측에서 기선한테 후먼의 포대를 다 제거하라고 말을 하는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선은 이제 협상을 하게 되니까 일부러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화되다 보니까 이 후먼에는 이제 사각, 대각 포대가 2개가 있었는데 이걸 쉽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예. 그다음 이제 그 도광제가 기선을 파지시키면서 후임으로는 이제 황제의 조카예요. 조카 이제 어전 대신에 혁산을 이제 광저우로 보내서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아까 윤 교수님 말씀했대로 이제 감이 없는 거예요, 황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은 안 되고 그 인접성에서 한 대략 한 뭐 15,000에서 2만 명 더 동원해가지고 전투에 이렇게 지시를 해요. 좀 나와 보세요. 좀 와서 조금만 좀 보시면 좀 말이 달라질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동원령을 내리니까 이제 인접성에서 뭐 대략 군대가 이제 광저우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영국군은 더 배로 이동하니까 더 빨리 도착하잖아요. 네. 이제 광저우성에 도착하고 나와서 보니까 청나라 중군은 아예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 광저우성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단 전투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군사력이 약하니까 협상을 해요. 더 대체적으로 협상하자. 사인은 못하지만 일단 협상을 합시다. 네, 협상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야 개항을 해야 되고 또 광저우에 다른 데도 개항해 주라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하다가 이제 그때쯤 되니까 청중원군이 이제 광주서 가까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서에서 협상 주제 다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국 측 입장에서는 좀 화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예. 근데 전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이 이겼죠.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 나가지고 이제 아예 영국군이 광저우성을 이제 포위하고 거기에 지휘관이 아까 보냈던 혁산이잖아요. 네. 조카, 황제의 조카. 혁산이 보니까 도저히 실력이 안 돼. 이제 혁산도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거 전투가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성문에다 백기를 걸고 거의 항복하고 이제 정전 협상을 하자. 네. 무슨 내용이냐면 자 청중원군은 영국 측이 요구하는 거. 청중원군은 6일 이내에 60리 한 30km 정도 돼요. 60리를 뒤로 후퇴해라. 철수해라. 그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600만 원을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오늘 당장 100만 원 지급해라.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 시간 이후로 각 요소에 추가적으로 무장을 설치 못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정전 협상을 일단 하는 거죠. 예, 정전 협상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네, 이번에는 그렇죠. 사인도 하고 황제가 오케이 했나요? 황제까지는 아니고 이제 정전이니까 거기서는 일단 예, 거기서 혁산이 이제 황제의 조카하고 굉장히 저기니까 있으니까. 힘이 네. 좀 있으니까 거기서 그 정도 정도는 이루어지죠.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영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외무장관이었던 파머스턴이 이제 보고를 받는데요.
이제 상당히 좀 한마디로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이제 초기의 기세에 비해서 막상 이렇게 뭐 진척도 안 되고 전쟁이 2년이 넘게 끌고 있고 그래서 지휘관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포틴저 장군을 이제 여기 이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좀 정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예를 공격하고 복건, 절강, 연해 지역을 수중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했던 게 1842년 6월에 이제 상하이를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정도가 되면 이제 난징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 어디를 공격해서 함락하냐면 바로 전강이라는 지역을 공격을 해요. 전강이라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포틴저가 이끄는 영국 원정군이 이제 양쯔강과 또 이제 대운하가 만나는 그 지역이 전강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청제국의 일종의 대동맥이죠. 이제 남중국과 북중국을 잇는 이 남쪽의 출발선이에요. 양쯔강과 그리고 이 대운하가 만난 이 지역을 확보해버리면 청나라 내부 운송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비대가 말 그대로 결사항전을 합니다. 여기 결사항전을 했는데 결국 수천 명의 중국군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결사항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자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국은 이제 말 그대로 몇천 명 단위의 사상자가 났는데 영국은 36명 정도의 사상자. 한마디로 이제 이 대비가 뭐 말도 안 되게 중국이 컸던 것이죠. 피해가 중국이 말도 안 되게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를 점령하자 중국의 동맹이 막혀버립니다. 그 청나라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여기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장기적으로 전쟁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난징까지 이때 영국 함대 가거든요. 바로 앞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중국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진지하게 좀 협상을 하자고 나서게 되죠. 8월 8일부터 19일까지 예비회담을 거쳐요. 그리고 8월 29일 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난징 조약, 13개조로 있는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난징 조약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5개의 항구를 개방하게 돼요. 이제 요구를 해서 그래서 광저우 외에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근데 좀 상하이 같은 경우는 당시는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개항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국제적인 대도시가 되죠. 그때 상하이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그 다음에 협정 이제 관세를 맺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수출입 관세를 영국과 상하에 결정한다는 것인데 당시 이제 관세가 보통 평균이 6%였어요. 근데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데는 2% 물건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수십 배, 뭐 30%, 40%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측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관세를 좀 맺자 해서 대략 한 5, 6%에서 매줘요. 근데 중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냐면 이거는 중국이 보호 관세를 매기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농업 국가면 그렇죠. 농촌에서 쌀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더 매겨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 네. 이거를 상실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중국 측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를 협정 관세를 매겨줘요. 지금도 우리가 뭐 쌀 같은 경우는 400% 이상, 그렇죠. 일본은 500% 이상의 네. 관세를 매기듯이 네. 자국의 어떤 농민을 보호하고 그렇죠. 네. 관세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사재판권인데 영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살인, 강간, 도적질 했을 때 중국 벌로 처벌하지 않고 영국인 자체적으로 재판해서 영국인들은 영국 법으로 재판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치해 복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중국 주권을 포기하는 건데 그렇죠. 어쨌거나 이건 이제 영국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최혜국 대우인데요. 이게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인데 들어보면 가장 잘 대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말로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게 청 황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우리가 조선이 있고 베트남이 있잖아요. 또 몽골 이런 지원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조공체제에서는 몽골에서 이제 양 한 100마리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황제라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고 내가 가장 권위가 있는데 조공한다는 거 무조건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양 100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소를 100마리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황제로서 체면이 쓰는 거지. 그걸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형이고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뭔가 인삼을 한 100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만큼 대우를 해준데 이게 균등하게 해줘야 돼요. 그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는. 아, 최혜국 대우? 그럼, 야, 변방국이 황제가 동등하게 대우해줘야지. 근데 이게 뭐가 숨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영국이 이제 그렇게 협정을 맺고 나니까 관세가 5%였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또 관세 협정을 맺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은 야, 우리는 관세 2%를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투에 져가지고 2%를 했죠.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국은 2%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혜국 대우라는 거예요. 아. 이게 불평등 조약인데 당시 중국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국제 협상을 안 해봐가지고. 안 해봐서 그러면 다른 러시아가 뭐 1%로 또 협약을 한다. 그러면 미국, 영국 다 1%또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국제법에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를 자기 중화성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해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배상금은 뭐 당연히 지불하고 2,100만 원 정도를 지불했고요. 이제 아시아표 홍콩을 활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개 지역을 설치를 해서 애국인들이 거기서 거류해서 자유롭게 살도록 했던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남경 조약이 가장 불평등 조약이었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 이후로 어떤 반식민지라고 하는 반식민지로 가는 이제 막 입구에 들어서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1차 아편 전쟁은 영국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청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청조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했죠. 네. 네, 추락했고 특히 만주 지배층 이게 불만이 굉장히 이제 심화됐고 이제 아무튼 그 청규군의 부패와 무능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은가가 더 폭등하게 되면서 과세도 증가되고 또 배상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민중의 생활이 더욱더 어렵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이제 광저우 지역이 특히 조금 피해가 심한 게 그 전에 이제 광저우 지역 하나에서 무역을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5개 항구로 넓혀지다 보니까 이제 광저우 지역이 이제 어떤 무역이 많이 수소돼서 그 지역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굉장히 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반란 같은 게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벌어진 것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거를 일으킨 인물, 대표적인 인물 홍수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홍수전은 이제 그 광저우 근처의 광동성의 이제 객가 출신이에요. 우리가 너 본가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면 본가는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객가라는 것은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을 객가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객가라고 부른 이유는 본지인이 현지인이 이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너희들은 객가 출신이야. 너희는 여기 본토 출신 아니잖아.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무시하고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엄청 그 멸시를 좀 받았겠죠. 근데 홍수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똑똑했어요.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과거를 보게 되면 자식이 10명 있잖아요. 아들이 뭐 자식이 10명 있다면 10명을 다 과거를 보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똑똑한 한 명, 그것도 가문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걸 가문에서 밀어줘가지고 이제 과거를 급제시키거든요. 홍수전이 그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6세에 이제 과거를 보러 가죠. 그런데 낙방을 해요. 이제 홍수전도 이제 1차 지방 그거는 그 합격을 해요. 근데 2차 이제 광저우 가서 향시를 보게 했는데 거기서 무려 4번이나 떨어지죠.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 똑똑한데 이제 시리에 시리에 젖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끙끙 앓고 이제 거의 뭐랄까 그 사경을 헤매게 돼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시리에 큰 거죠. 그런데 하루에 꿈을 꿔요. 그 사경을 헤매는데 꿈을 꾸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친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어머니가 무슨 어머니요? 다른 어머니가 너 지상에서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더럽혀졌다. 이제 목욕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가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큰 어떤 그 궁전 같은 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거기에 저 가운데 흑룡포를 입고 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지상에 있는데 너는 무엇을 했냐 약간 꾸지람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고 자기가 아들처럼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인접 사람부터 내가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포교 활동을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배상제라는 걸 만들어요. 뭐냐면 상제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배는 숭배하다. 상제를 숭배하는 해예요. 그래서 배상제회.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 단체를 하나 만들죠. 씨가 이렇게 무섭다.
그때부터 거슬러 왔군요. 이 그래서 시가 이제-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하고 자기는 이제 실제로 포교 활동을 안 하고 저수를 해요. 지식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권세양어이라는 그 성경 그것과 해서 이제 저술 활동을 통해서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한 5명 정도 주요 인물들이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을 이제 점점 펼쳐나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난징 조약을 체결한 청나라 내부가 혼란스러운 사이 사이비 종교 태평천국 운동이 등장한다. 태평천국 운동은 진압할 여력이 없던 청나라에 의해 세력을 점차 넓혀가며 도시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상하이에서는 관리와 상인들이 이들에게 맞서고자 군대를 갖춘다. 과연 개양지 상하이를 공격한 태평천국운동의 최후와 이 무렵 함께 벌어진 제2차 아편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